국민의힘 대통령 비서실장에 오선에 정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당은 정부 감각과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야권에선 친윤 핵심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한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를 13%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내용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치렀던 서울 한강벨트의 상징인 중성동갑에서 여전사 대결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투표자 만장일치로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미래와의 흡수합당 결의안이 상정돼 559인 중 547인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미래가 기형적인 선거제도 아래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합당 후 22대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더 하나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장 퇴행적인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 열린 2차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나 새로운 인물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예정보다 빠른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확정됐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임명에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일이 나누는 것 자체가 분파적이고 냉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되고 치열한 그런 물밑 논쟁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내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수석비서관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임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실무협의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미뤄졌는데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 초청했다며 의제 제한 없이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회담 일정을 비롯해 의제와 형식 조율을 위해 오늘 하기로 했던 첫 실무 협의는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에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비서실장과 수석급 교체를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며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담 날짜로는 24일이나 25일이 관측됐는데 민주당은 일정보단 내용 조율에 더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의제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추경 편성 등을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의제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유가 시대에 민생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제안한 정유업계를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이 임명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정신임 비서실장이 협치 대신 정쟁을 일으킬 인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수기 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수기 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 개혁 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이 1안에 응답하신 시민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보다는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월요일 이슈픽 순서입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첫 번째 영수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가 이제 그 테이블로 올라올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영수회담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가장 먼저 민생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러한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동안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입법 과제들도 있는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띄운 공약인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지원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서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우호적 관계와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 파트너로서 위상을 굳혀야 하는 만큼 의제 선정을 두고도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기에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 이것도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첫 번째 의제로 삼고 있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부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민생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면전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 아직 이제 가닥이 안 잡힌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의제로도 거론이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와중에 영수회담 제안이 먼저 이뤄지면서 인선이 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총리 인선은 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재명 대표의 의견과 인준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한 바 있죠. 이번 참모진 인선이 총선 패배에 따른 이 쇄신 카드로 작용하는 만큼 네. 야당의 반응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당 내부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방식을 두고 그 당내에서 이제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과 함께 전당대회 규정을 두고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당대표 선거는 당심 100%로 규정이 돼 있지만 수도권 당선인과 낙선인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오늘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들이 국민 50%, 당원 50%로 바꿀 것을 당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원 투표를 100% 적용하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영남 지역의 비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일부 중진과 친윤 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는데 힘을 실었는데요.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다며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인해 기존의 이 주류 세력들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인적 쇄신 요구가 강해진 만큼 이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자 중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당선인 등이 꼽히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시대 정신이 정권 심판 쪽으로 흐르면서 전당대회는 친윤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연판장 사태로 친윤 딱지를 뗀 나경원 의원이 중립과 비윤의 느낌을 내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5선을 연달아 당선된 의원인데 원내수석까지 지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당대표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권영세 의원도 5선이 됐는데요.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당대표 물망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선수가 가장 높은 6선에서는 이제 조경태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친윤으로 분류되진 않는데요. 특히 주호영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시절에 야당과 협치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5선, 6선 여야 모두 그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그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임, 그러니까 이제 연임이 필요하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연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임을 주장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 대표 연임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의 선두에 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연임은 무리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임하는 것이 대권 행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당권에 재도전할 경우에 앞으로 이 대표에게 어떤 리스크가 닥칠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지만 연임론에 대해 일단 침묵을 유지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한 데 이어 캐나다에선 상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는 등 양국 의회 교류와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순방 기간 한미 의회 교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DC에서 미 의회 의원과 학계, 싱크탱크 인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립세션을 주최하고 대미 의회 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 의회 교류센터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조만간 한미 의원 연맹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양국 핵심 현안을 해결할 창구가 될 한미 교류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싱크탱크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참신한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양국 의회와 정부, 기관, 기업, 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한미 협력의 실질적인 산실로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 동맹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 세계가 최첨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함께 미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two nations must join forces to lead new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in generative AI chips and tackle challenges arising from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김 의장은 두 번째 방문국 캐나다에서 상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 간 협력과 교역 투자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한국 의원 친선 협회가 정식 의원 외교 협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적극 논의했습니다. 양국 의회 수장들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작년 5월 양국 정상회담 때 청년 교류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이 워킹 홀리데이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김 의장은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동포와 지상사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대화와 협치에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고 재외 동포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은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과 당대표 선거 방식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은 통렬한 성찰과 쇄신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요청은 지역에서 민심을 경험한 것이기에 당 지도부는 지역 대결이나 자리 다툼 의견은 배제하고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국회 방송 국회 라이브 1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정 의제만을 논의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자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여야의 합의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선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관록이 있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이상기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우려하며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재현 사무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상당히 위기를 처해 있고 상당히 아파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치유하지 않는다면은 또 좀 더 지연시키는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22세기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을 만들기 전으로 해당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입법 영향 분석을 가능하면 21대 회기 내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철 입조처장은 입법 영향 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 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다며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입법 영향 분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조처는 유엔 개발 계획과의 협력을 통해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에 영문으로 된 입법 영향 분석 기획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4월 2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배신의 대상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를 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20일이죠.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면서 비난에 나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다며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열흘 만에 SNS에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남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자신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홍 시장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로 보고서 하고 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 배신이라는 수사, 레토릭도 보면은 야, 이분은 정말 투명하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게 뭐가 있나?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 기억으로는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김영우 전 의원은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은 비열한 흐름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합의도 이뤄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당이니까 좀 생각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좀 정중하고도 세련된 그런 절제적 언어를 사용하면 좀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선 패배 후 선거 결과 책임론과 배신자 프레임 공방 그리고 우찬 거절 논란까지 어지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국회의장 출사표입니다. 원내 일당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죠.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당연히지 아니겠어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선 고지에 오른 조 의원은 차기 의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실려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의장직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과 함께 추미애 전 장관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육선 고지에 오르면서 원내 일당 최다선 의원이 되는데요. 때문에 당 안팎에선 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을 두고 경쟁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5선 의원들까지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면서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혁신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당내 어떤 분들이 하시겠다 하는 건 얼마든지 그런 의향을 비칠 수 있는 거지만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의장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통상 원내 일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왔었는데요. 국가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22대 첫 국회의장은 누가 될 것인지 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방역되어 일반 원효지구 각종 국가 경제 지표고요. 지금 오늘 네,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정됐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각기 국민투표로 당선이 돼서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해나갈 텐데요.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모실 주인공은 여야 여전사가 맞대결을 펼친 서울 중성동갑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영광입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하니까. 네, 너무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22대 그 총선 과정 내내 굉장히 흥미있게 관심 깊게 지켜봤던 그 지역구라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모시게 돼서 더욱더 이제 반갑고요.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 때 그 특이한 그 모습이 어머님과 이제 같이 투표를 하셨고 어머님이 의원님 그 투표 때 선거 때 항상 그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요. 어머님과 또 해바라기 도 굉장히 화제인데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그 사고로 우리 남편을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선거에서 보통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데
이제 저 혼자니까 우리 어머님이 재선거를 하실 때마다 제가 딱 보였는지 항상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운동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평소에 매일 하루에 한 10,000보씩 매일 이제 이렇게 그러시고 체력을 비축하셨다가 거의 지금 이제 구순이 가까우시거든요. 근데도 이번 선거 때 성동에 그 경로당을 네. 다 다니면서 대단하시네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딸 지지를 호소하시는 이런 선거운동을 도와주셨고요. 저한테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불효녀죠.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또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어머니는 또 그 의원님을 효녀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효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서로 이제 많이 의지를 하면서 또 그 큰 우리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 하실지 생각이 되고요. 방금 나왔던 화면에 그 해바라기는 그 어떤 건가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태양이 국민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 그런 걸 이제 제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국민 바라기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선거 때마다 항상 해바라기를 달고 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네, 있었군요. 국민 바라기 뜻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또 그 전에 의원님 모시기 전에는 총선 핫플이란 코너로 각 지역구 격전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코너를 한 2-3달 정도 이렇게 이끌어 왔었는데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지역구가 서울 중성동 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벨트 격전지로 꼽혔었고요. 그리고 뭐 많은 평론가들께서 강북 지역에서 용산구 다음으로 가장 민주당에게 어려운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을 했던 곳인데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5.2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힌 또 격전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개표 내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승리의 요인 무엇이 통했다고 보면 좋을까요? 네, 격전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선거 기간 내에 TV를 보기가 어려워서 그걸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성동갑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다음으로 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제일 많이 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핫했죠. 핫플입니다. 한 15번 이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제가 아주 큰 차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지난 대선이나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주 큰 차로 민주당이 졌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야의 지지율이 상당히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 대표적인 스윙 보트 지역으로 이제 인물을 보고 찍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 한강벨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 여야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격전이 이렇게 치러지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야에서도 많은 그 대표들이나 이런 데서 와서 선거를 막 독려하고 그랬던 곳이고요. 실제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천을 늦게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여를 앞두고 공천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이 워낙 좀 치열한 곳이고 쉽지 않은 지역인데 또 선거하는 기간마저 짧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마음을 졸였던 그런 곳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처음 또 일주일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셨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배제가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았을 때 당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감사한 마음. 이제 그 선거 기간 내내 임종석 전 실장 그 말씀 언급을 여러 차례 하는 그런 배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도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분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재기를 도모하는
그래서 여기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당에서 이제 그분이 당의 공천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 당에서 보내는 거지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네. 공천 룰에 따르면 네. 그래서 사실상 공천에 배제가 됐고 제가 어쨌든 여기에 전력 공천을 가면서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분이 기존에 이제 성동 갑의 당원들과 함께 공조직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지역으로 가니까 이 기존의 인수인계. 공조직 네. 네.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그 조직들도 마음을 여는 시간도 예, 또 마음을 필요하고. 열기가 힘들었고 또 임종석 실장에 대한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사실은 이제 저 혼자 등그라니 어떻게 보면 낯선 지역에 이렇게 딱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자마자 시간이 촉박하니까 선거운동을 해야만 하지만 사실은 제가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그분들이 반감이 있을 것 같고 또 마음이 추스리기도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그렇죠. 시기였지만 그런데도 그냥, 일주일 기다리셨어요. 네, 그냥 임종석 전 실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으셨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렸지만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고 본격적으로 지지 선언을 이제 할 하시고. 때에 네. 출장식 때 이제 오셔서 그때 이제 유세를 한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과 또 그분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오셔서 어쨌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네. 네, 저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당선인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는 투사 전연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투사 이미지는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면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다시 총선 출마를 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사는 뭐 과거에는 이제 네.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네. 이런 분들을 투사라고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투사는 이 불의에 저항하고 원칙을 지키는 이 꺾이지 않는 네.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높이 사고 투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여전히 그 투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네. 약간은 어색합니다. 제가 이런 걸 사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또 이게 어색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향하고 원칙을 지키는 이것은 제가 누구 못지않은 그런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투사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권익위원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저한테 너무나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또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과 저를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정권의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이 불의를 목격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원래 뭐 정의감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런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그런 원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제가 불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권력기관이나 감사원 이런 걸 바로 세워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직접 겪었던 당사자로서 목격자로서 이런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정치에 도전해서 국회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18대 비례, 20대 강남구 을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구. 24년 만에 민주당에게 이제 승리를 안겼던 그런 곳에서 이제 입성을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22대에 다시 또 이제 국회에 이제 3선 의원으로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경력이 또 특이하세요.
치과 의사에서 변호사, 최초로 치과 의사에서 최초로 사법시험에 네. 합격한 천재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 마음을 먹으면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처럼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선거 때 내건 슬로건이 민원 해결사. 강남구 을에서 이제 재선으로 계실 때도 그 지역의 민원을 많이 해결하신 걸로 유명한데요. 22대 국회에 이제 다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방금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정치, 가장 해결해 주고 싶은 민원 또 계획,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퐁당퐁당인 것 같아요. 그렇죠. 18대, 20대, 22대. 근데 저는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되고 싶거나 뭐 권력을 탐하거나 성격상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쭉 되고 싶었으면 퐁당퐁당의 길을 안 걸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강남을 도전한 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원칙, 계급주의나 또 지역주의 이런 갈등을 정치권에서 없애고 싶다. 그런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 반대를 무릅쓰고 강남에 도전을 했었고 불가능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강남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때 당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도전한 것도 불의에 대한 이런 저항이나 이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정치는 저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정치가 바로 이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하고 해결하는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민원 해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표적인 민원 해결 부처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뭐 70년 묵은 굵직한 이 정권의 이런 현안이라든지 지역 현안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과 성과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중성동갑에 선거운동할 때도 제가 민원 해결사를 자처했고 또 지역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어요. 중성동갑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좀 어떤 현안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성동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민원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교육 문제가 가장 또 큰 현안인 것 같아요. 이 그 학교 문제,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숫자가 많은데 중학교가 없는 곳 뭐 이런 곳이라든지 그래서 중학교 설립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지역 현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중학교 설립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민들에게 지키는 게 현재로서는 지역 민원의 제일 중요한 현안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도 중요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현안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정치를 다시 하고자 마음먹었던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그래서 그런 개혁 입법 이런 것을 이번 국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입법,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 입법 두 가지군요. 네, 아까 그 신 앵커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치과 의사이자 또 변호사시니까 그 변호사 이력 때문에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지금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 될 경우에 유력한 후보시기도 합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그간의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차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원칙으로 임하실 건지 좀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지금 현재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하고 있는 2년 동안 그 입법 거부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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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물 드시고 네네. 네,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거부권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그 행사를 굉장히 자제를 하셨어요. 네. 물론 헌법상에 보장된 권한이긴 하는데 그 자제를 한 이유는 헌법상의 상권 분리 원칙 때문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을 하고 사법은 사법을 하는 이런 상권 분리 원칙이 있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최대한 행정부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 행정부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입법부가 하는 이 입법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그걸 무력화시키고 또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야당이 하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을 대부분 발목을 잡거나 뭐 법사위에 올리지 않아 가지고 통과가 안 되게 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입법부를 형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헌법상의 상권 분립이라는 이런 헌법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이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입법권에 대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리고 헌법상의 상권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견제를 해야 되고 또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일단은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의 의지를 국민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입법부를 통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이거는 총선의 민의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의 중심에 야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이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가져와야 된다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전현희 당선인께서 법사위원장을 하면 어떤 일을 가장 좀 하고 싶은 그 법안과 뭐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법안보다도 네.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민생 법안이라든지 개혁 법안이 순조롭게 이렇게 법사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네. 지금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이태원 특검이라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나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대장동 특검 이런 국민들의 심판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이런 특검에 대한 그런 이제 통과, 국회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권력기관,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권력기관이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 영수 회담일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의제로 올라올 것인가 또 이제 관심사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총리 후임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뭐 생각을 두고 있는 이제 후보를 좀 이제 당부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후보를 좀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최우선적으로 또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께서 사실 이번 총선의 민심을 정확히 파악을 하신다면 총선 결과 직후에 국민들을 직접 보시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고 또 야당과 대화하면서 협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뒤늦게 이재명 대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뭐 형사 피의자니까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줄곧 그래서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 오셨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이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려는 이런 진심보다는 이번에 이제 총리를 바꾸게 되는데 총리가 이제 사실은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려지 측으로 대화를 제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야당과 협치를 하려는 그런 의사라고 하신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에 대한 답을 내놓는 그런 영수회담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최상병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는 사실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을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먼저 특검까지 갈 필요 없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얼마든지 받겠다.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뭐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또 뭐 방송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다 민의를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대통령이 이 총선에 대해서 민심을 이제 받드는 그런 모습이다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 회복 지원금 국민들에게 이제 지금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미리 총리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하고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마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셨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일방적으로 야당 인사를 빼가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형식으로 언론에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 바뀌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정말 바뀌었다고 인정하시려면 그런 이제 야당과 국민들에게 총선 민의를 수용하는 그런 영수회담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 준비한 마지막 질문 시간인데요. 이번 총선 참 민심은 절묘한 선택을 했습니다. 야당은 압승을 했는데 탄핵이 가능한 200석은 주지 않았고 격전지에서의 뼈아픈 패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대결의 정치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 민심인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다짐 그리고 당선인께서의 다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이 그 200석을 민주당이 주지 않은 것은 일단은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 그리고 정책 기조를 바꿔라 이런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석을 주지 않은 것은 야당에 대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서 정책 기조를 바꿔서 국민들의 민심에 따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 기조나 또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생각하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만하지 말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르면서도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민생이다 생각을 합니다. 민생 지금 국민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당에게 주어진 임무는 개혁, 이 국민들의 그 정권 심판 열기에 따른 그런 개혁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권력 기관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중요 또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이 22대 국회의 시대 정신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서울 중성동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효녀 외유내강 전현희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저희가 관심 깊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